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상큼하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인데요. 상큼은 한데 지금 또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밖에 우리 팀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마 길을 위해서 지금 차 엄청 막힌다 그러는데 길 위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지금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나와 계신 두 분 계십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오늘은 그래도 좀 쉬웠겠어요. 얘기가. 네. 최진영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길 찾아주는 변호사 금요일의 남자 최진정입니다. 야, 참 이제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지름길도 알게 되고 또 이래요. 예. 그래서 오늘 예. 빨리 왔습니다. 글쎄요. 네. 아유, 이게 참 길 찾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미리 출발하면은 미리 출발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앞에 방송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앞에 방송 끝나고 오시려면 이게 미리 출발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추석 때 어디 안 가세요? 네, 일단 추석 때 방송에 열중하려고 지금 일정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예. 완전히 저랑 끝 다르네요. 저 완전히 방송을 취소했고요. 저 고향이 구미인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고향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또 조금 휴식도 하고 여름에 휴가를 못 가가지고 이번을 휴가의 기회로 잠깐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이 너무 뜨겁게 돌아가고 특히 이제 의료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방송에 집중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자랑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난 이렇게 국가를 걱정하는데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좀 잘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다 오늘 일찍들 퇴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길에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거는 아마 그분들이 다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의 귀경길 저희가 조금이나마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네, 추석이라서 여야 화합 마당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십니다. 왜요? 지도 밖으로 웬일로 오늘 칭찬. 이게 명절이니까 이제 분위기 좀 훈훈하게 해야죠. 네. 또 모르죠.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또 네. 우리 국제 구호 전문가 한비아 선생님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 정말 일극 체제를 완성한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을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최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이상돈 옛날에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선대위원장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도 하셨죠. 미래통합. 미래통합. 그렇습니다. 미래통합. 이름 뭐 정당 이름이 새누리당 비대위원 했어요. 예. 새누리당 비대위원 하시고 미래통합당일까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당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 옛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다 왼쪽 오른쪽보다는 좀 중도에 있으면서 왼쪽 오른쪽을 약간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정치가 상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중도 우파 정도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정치계에 또 영향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과 식사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정청이 일사불란하기보다는 약간 차별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길을 가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왼쪽 내지는 또 이재명 대표 지나친 일극 체제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내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길을 닦아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단순히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인 확장이란 측면에서 최근에 25만 원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자라는 것에서 선회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라도 좀 그러면 지급하자라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새로운 어떤 좌표를 찍는 그런 모습
나아가 세금에 있어서도 금융투자세를 철회하느냐 아니면은 뭐 유예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약간 괄판질팡을 합니다만 어쨌든 감세 정책에 있어서도 방점을 찍는 한마디로 인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외연 확장 전략이 최근에 민주당의 비교적 그 지지율의 선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승자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주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한 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배 교수님이 이제 그 여론조사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오늘 발표한 13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여유가 생겼냐면 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이제 20%입니다. 딱. 거기에다 국민의힘 지지율 28%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3%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여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순항 중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고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봐요. 취임 이후에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 취임 이후에 최저치 20% 제가 계속 전망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하면 20%도 위태롭다. 근데 지금 20% 왔기 때문에 제가 전망을 하면은 추석 연휴 지나면 20%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한마디로 의료 대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데 추석 머리 밥상 여론에서 전국의 여론이 일종의 수렴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그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보수층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PK TK에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격적으로 이른바 뉴 이재명 실용. 집권 플랜 가동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과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려면 첫 번째가 당내 통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도 외연 확장이고 세 번째가 이제 사법 리스크 극복인데 당내 통합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최근 양산에서 회동하면서 친명 친문이 결속하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도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식사 정치 통해 가지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지금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전에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지는 뭐 새누리당 측에 몸 담았다. 그러면서도 또 중도 보수로 인정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하면서 먹사니즘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금투세라든지 또는 뭐 종부세 이런 부분도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이 사법 리스크 문제인데 당내 통합을 통해서 힘이 세지고 중도 외연을 통해서 힘이 세지면은 사법 리스크 문제도 상당히 좀 본인이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순항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요새 보면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보수층의 일반적인 시각은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윤 대통령을 통해 성공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거죠. 근데 만일 그게 아니면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같이 움직여요. 한 몸처럼. 이거를 끊어야 된다라고 보수층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지금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동조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면 공멸이니까 나는 차별화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두 사람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의료대란 이 문제 지금 해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태도가.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다 주자. 심지어는 2025년 아니 이 그거는 부분도 이제 뭐 준다기보다는 일단 들어오기 듣자. 유인하려고 아니 한다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작하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5년 의대 정원 증원하는 이 문제도 제로 베이스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태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서로 엇박자가 나오잖아요. 예. 아까 그 이재명 대표는 순항, 한동훈 대표는 고전,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이렇게 키워드로 나름 잘 저는 근데 정리하셨습니다. 아주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잘 정리했죠? 네, 좋습니다. 진짜 자, 고민 물결 많이 합수하는데 했어요. 네, 네. 약간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시한부 순항,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시한부 순항 오케이. 승자의 저주는 너무 빠르다. 뭐 아직 뭐 완전 승자도 그렇죠. 아닌데. 아직까지는 뭐 이번 주 저희가 얘기하는 건 대통령 항상 금주. 대통령 벌써 됐나요? 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통합 또 중도 외연 확장 플러스 사법 리스크 극복인데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 이번 주를 제가 시한부 순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금주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바쁜 와중에 또 서초동에 몇 번을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증교사 문제 또 그리고 또 공선법 위반 사건 이거는 다가오는 지금 빠르면은 한 사건은 9월 말에 지금 변론 종결을 하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1심에서는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을 잡기 때문에 10월 달이면은 1차적으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어서 재판을 하면서 그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김병양 수행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던 30분간의 통화 내역이 법정에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짜깁기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검찰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검증이란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누군가 장난질을 했느냐를 듣는 것인데 잘 들어보면은 분명히 그 김병양 전 시장의 수행 비서가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는데 계속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내용 그 변론 여지서까지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 적극 유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뿐만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위증했다는 취지로 해서 자백을 했고 그 자백을 한 동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그때에 전화가 왔던 때에 이 김병양 그 전 시장의 수행 비서는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뒤에서 으쌰으쌰해서 한 75억 정도를 결국 그 사업으로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 아직 받기 전에 내가 위증하는 것에 그 부탁을 받고 안 해주면은 결국 김인섭 씨가 75억을 못 받아서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두려워서 실질적으로 그 위증 교사한 대로 교사 받은 대로 내가 위증을 했다는 것을 동기까지 자백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정도가 까발려졌다. 라고 할 경우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심 판결이 기존의 어떤 그 위증교사의 법리에 비춰봤을 때에 무죄가 나올 것이냐 저는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좀 있으면 지켜보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우리 승자. 승자. 예. 승자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패자를 돌려서 이렇게 또 이게 상당히 좀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궁금하죠? 아니요? 왜 김건희 여사 승자로 선택했냐면 이거 반어적 의미의 승자입니다. 네, 저도 앞으로 돌려가기 좀 제가 하겠습니다. 반어적 의미의 승자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검찰이 사실상 뭐 최종 처분 안 내렸지만 무혐의 1차적으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수사심의에서도 불기소 권고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김건희 여사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은 것이 119 특수구조단. 네, 여기 가가지고 뚝섬 구조대 방문하고 보니까 뭐 마포대교도 가고 그러니까 뭐 자살 예방의 날이었죠. 날 이걸 이제 앞두고 갔는데 이 행보를 보니까 완전히 지금 대통령 같은 그런 뭐 표현 그리고 그런 모습 또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 용산 그 홈페이지도 실린 걸 보면은 완전히 대통령 같은데 거기 보면은 뭐 CCTV 관제실 가가지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를 했고 또 순찰하면서 이제 마포대교 가서 자살 예방 위해서 좀 난간을 높이는 조치를 해달라.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하면서 아내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본인의 약속하고는 좀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냉정하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권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 여론을 반전시키려면 좀 본인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가장 본인이 드러내야 될 부분은 대국민 사과를 좀 화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로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없고 대통령 같은 행세를 좀 하니까 국민 여론이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예. 최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그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법조인으로서? 정의란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아니겠습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전주 돈을 댄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무죄지만 예비적으로 도와줬다. 방조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죄의 가능성이 그 부분은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공동정범으로서는 무죄지만 예비적으로 방조는 유죄를 인정해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좀 받아들였고 그 결과도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전주 100억을 넣었던 이번에 방조범으로 인정받은 사람과 그 10억을 넣었던 김건희 여사가 같으냐 다르냐 요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전주라고 해서 다 기소된 것도 아니고 전주라고 해서 다 기소 안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손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100억을 이 주가 조작하는 데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고 돈을 빌려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사람들과 쿵짝쿵짝 했다는 것을 그 정도라고 하면은 공모 공동정범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고 이거는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조는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하세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과연 갔느냐? 외면적으로 보면은 전주란 측면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유죄를 받은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사람은 100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 권오수 그 회장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넣었던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배임으로 그러니까 그 방조범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잖아요. 네. 4부에서 하세요. 예, 3부 사부에서? 예, 4부에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 그것도 하시네. 예, 진짜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3부에 이어서 4부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록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세요. 네,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른바 전주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방조 혐의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좀 희망 섞인 분석을 해버리니까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른바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내려졌거든요. 무죄가 내려진 이유는 이 주가 조작 범인들하고 직접 시세 조정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2심 항소심에서 검찰이 방조 이제 혐의로 이제 공소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졌는데 왜 유죄가 내려졌냐면은 첫 번째로 그 시세 조정, 주가 조작하는 사실을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들이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기여를 했다, 역할을 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자신의 계좌가 이 주가 조작에 사용이 됐고 직접 거래한 그런 증거들이 공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권오수 회장하고 특수관계인 것도 나왔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전주 선모 씨는 1억을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또 장모죠. 어머니가 되겠죠.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합쳐서 두 분이 23억이나 이익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제가 볼 때는 무죄를 내릴 수가 있을까? 물론 유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방조 혐의로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검찰이 공소 제기를 안 한다 추가로 넘어간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검찰 해체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지금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웅 전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검사라면 기소하겠다. 예.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불기소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한 상황이어서. 개혁신당이죠, 그분은. 네. 예. 자, 말씀하시고 아까 한 것처럼 패자 좀 있다가. 네. 예. 아까 그 교수님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김정숙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그 대통령 당선됐죠. 그리고 2017년 10월 4일 날 추석 때 추석 선물을 보내면서 거기에 카드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환하고 둥근 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0월 4일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거 나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문재인이지 어떻게 거기에 대통령 김정숙이라고 쓸 수 있는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도 어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축 선물이 왔더라고요. 거기 봤더니만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국정농단이고 이런 것이 대통령 그 김정숙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외 순방 갔다가 레드 카펫에 대통령은 저 뒤에 가는데 김정숙 여사께서 어깨를 휘저으시면서 앞으로 가셨던 그런 모습 많은 국민들이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 문정숙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뭘 현장에 얼마나 뭘 나왔습니까? 그래서 한번 나오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 김건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다만 저 또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전면에 어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지만 그런 걸 하나를 가지고 침송봉대하는 것은 지나친 마타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팩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패자하고 얘기하세요. 플러스 예. 패자 하시든지. 아니 팩트를 얘기해야지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네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그 밑에 김정숙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이라고 써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 아니. 내외 문재인 김정숙이라고 아니, 잠깐만요. 비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밝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나 확대 알겠습니다. 해석한 거 자, 아닌가 이렇게 패자. 생각이 되고 패자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예. 왜 선택했냐면 그건 뭐 누구든 많이 알 것 같아요. 최근에 감사원 이제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
깜짝 놀랄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하고 예. 그리고 또 관저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온통 예. 불법 위법 과정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여했고요. 여기 이제 주로 전체를 사실상 총괄하는 이제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했던 커바나 컨텐츠 전시의 후원 업체였고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업체가 이 준공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전문 건설업체, 종합 건설업체야만이 증축, 구조조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업체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자신이 또 37개 업체 하도급 업체를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9개 업체가 미등록 업체로 드러났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준공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공검사가 조작이 됐는데 이 허위 서류에다가 행안부 비서실이 또 서명을 했어요. 모든 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불법 위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래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을 패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원 감사 결과 용산 이전에 특혜가 없다라고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2년 전이었습니까? 그 감사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한 2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올해 4월달 뉴스를 보면은 일부 어떤 그 용도를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었습니까? 이번 주에 어쨌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금 수사 의뢰가 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좀 뭐 절차상 좀 미흡한 것이 있었다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용산 이전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선거 공약까지 했던 그러다가 사실상 철회했었던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약 일부의 어떤 뭐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비리가 있었는데 100점 만점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한 3, 4점 정도 될까? 그 정도 흠인 것이지 큰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 결과죠. 그런데 감사를 해놨는데 감사원에서 놓고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다? 그 또한 감사 결과는 좀 그렇게 하면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엄히 문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 세금 똑바로 써야죠. 하지만 큰 절차의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의 어떤 감사원 결과가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반론하시고 폐쇄하시고. 이 21g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 공사를 따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이 배우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국민감사는 60일 이내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감사 같은 경우는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고 더구나 7차례나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은 하지도 않고 예. 주의 조치만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지금 민주당 야당 이런 데서는 꼬리 자르기 면피성 감사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 변호사님 패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입니다. 예.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피의자 문재인이라고 규정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패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그 한 4대 의혹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스타젯 취직과 관련되는 뇌물 내지 부정처사 후 수뢰 이른바 사후수뢰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새로 냈던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과 관련해서 분명히 그 2019년에 본인이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그
재산 공개할 때는 1억 9천여만 원을 인세로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 외에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문다혜 씨가 받았고 그것을 뭐냐 했더니만 2억 원은 디자인비다. 그게 만화책입니까? 거기에 사파가 들어가고 그냥 앞에 있는 사진 한 장이 어떻게 2억 원입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무슨 화백도 그런 화백이 없고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억인데 상식이 어긋난다는 것은 뭔가 구리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파하고 그림하는 사람한테 빌려줬다? 대한민국 출판사 중에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 앞에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출판사가 몇 개나 될까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사실관계는 하나도 안 다투고 그것이 정치수단에 뭐네 하는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들여밟고 더럽혀야 될 마땅한 말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바로 답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문다혜 씨 당신 만삭 임산부를 앉지도 못하게 하는 압수수색을 당해봤냐. 제왕절개한 지 하루 된 모자 동씨를 압수수색 당해봤냐. 수치심은 그런 때 느끼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끊임없이 전 정권에 대해서 예. 사법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해서 다 무죄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저 하실 말씀 있잖아요. 네. 하고 승부처. 예, 예. 예. 지금 우리 차 변호사님 혹시 재방송하는 거 아니죠? 똑같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계속 왜 회자십니다. 또예요? 그러니까 재방송인지 내가 알았으니까. 아니, 우리 배 교수님 우리가 동갑이잖아요.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시네. 야, 저는 오늘 또 아주 새롭게 듣고 있었어요. 예. 저기 일단 죄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지금 적시해가지고 수사 중이니까 그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죄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뭐 피의자로 입건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정식으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그럼요. 상태니까 좋아요. 그러면 문다혜 씨도 수사해서 죄가 나오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 또 있어요? 지금 전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폐 청산 수사의 선봉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 보복의 선봉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여쭤볼 시간이 없고 승부처를 말씀하셔야 돼요. 아, 승부처는 네. 10월 16일 재보선 선거. 아, 10월 16일. 예. 네. 그 곡성 영광 그쪽. 근데 뭐 그쪽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아, 지금 보니까요. 다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영광 곡성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대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치열합니다. 실제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영광 같은 경우는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에요. 호각지세예요. 근데 곡성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압도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금정 예, 여기는 뭐 전통적인 보니까 원래 여권의 보수인데 텃밭이더라고요. 개혁신당하고 또 나눠질 네. 수가 있잖아요. 9번 이제 지방선거했는데 8번 이겼고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는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 선거 이겼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된다. 아하. 그러니까 조국 신당하고 예. 민주당하고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승부처 말씀해 주시고. 네, 그냥 바로 승부차 할게요. 예. 네, 시간도 없는데. 맞아요. 네, 그럼요. 추석 1분 20초입니다. 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승부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또 재방송을 해야 되는데 야권발 3대 사법 제 리스크. 앞에서 하셔도 돼요. 예. 어디 새로운 것처럼 예, 듣고 있어요. 야권발 3대 사법 리스크, 1대 사법 리스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법 리스크, 2대 사법 리스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등 사법 리스크, 3대 사법 리스크, 조국
조국 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기는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만 잡으면은 바로 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슛골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임박한 사법 리스크인 것이고, 뭐 두 번째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빠르면 10월 달에 있는 1심 판결 선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순항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순항이 아니고 난항을 넘어서 좌초위기 이것으로 될 수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온가족 사법 리스크가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 밤내기 이것이 한번 해야 아마 되겠네. 추석 민심에서 상당히 중요한 민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근데 하여간 뭐 요새는 추석 밥상에서 별 정치 얘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한번 봐야죠. 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한대학교 배정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